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440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정부가 목표한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의 불씨가 20일 어제 국민의힘 대선주자 토론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마스 토론은 오늘 21일 오후 5시 반 YTN에서 열립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첫 기소 사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함을 넘어 다소 추웠습니다. 최저기온 서울 5.2도,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영하권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낮들어 기온이 쑥쑥 오르겠고 한낮 기온 대체로 16도 안팎까지 높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박민서의 뉴스 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자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죠. 대통령 이제 그 예우가 이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 발언하고 나서 이제 그 오늘 갑자기 SNS에 본인의 SNS에 개하고 사과를 올렸어요. 일명 개사과. 이게 뭔지 참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지금 전두환 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뭐 사과를 잠깐 한 다음에 그다음 갑자기 SNS에 또 개하고 사과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실무자의 또 실수라고 또 사과를 또 했어요. 또 해명을 또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올린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날 입장문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토리 인스타 계정은 평소 의인화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을 해서 사진을 게재한 거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캠프에서는 인스타 게시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게시하겠다. 아울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과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과를 올린 것 같아요. 사과를 하면 되지 사과 사진을 굳이 올렸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또 이거 관련해서 오늘 또 MBS 저기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NBS, 저희는 MBS고요. 그래서 올린 저기 여론조사 기관 올리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그러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선 것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홍준표, 이재명,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거 볼 수 있었고, 이게 보수 반면에 뭐 여론조사 기관에 또 이제 뭐 약간 그 지지 세력들 그러니까 항상 보수하고 이렇게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수파 진영, 뭐 대표적으로 S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KBS는 약간 뭐 다른 거겠죠. 이게 틀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또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도가 아직 한 자릿수지만 그래도 나름 6% 7%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 뭐 박빙이긴 한데 지금 제3당이죠. 정의당, 국민의당 여기 지지율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심상정 전 대표 의원은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반면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마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 될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여론인데 만약 단일화 된다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심상정 의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심상정 의원이 뭐 민주당 쪽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거의 오차 범위 내가 뭐 2% 3% 내에 있기 때문에 박빙이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또 5시 반에 7시 30분에 YTN에서 맞짱 토론, 마스 토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4명 4강 구도에서 오늘 지난번에 홍준표, 윤석열 했었는데 오늘은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유승민과 함께 윤석열 이렇게 또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되게 박빙이에요. 어제 지난번 토론 때도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다. 토론회 때 발언한 게 많이 느신 것 같다. 얘기하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또 받아치는 것들 보게 되면 근데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들 발언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는 것들이 유승민 후보가 많이 저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격 많이 하니까 공격 받는 입장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말 실수나 이런 것들 또 조심스럽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첫 번째 시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 통화를 했죠. 오늘 22일이니까 20일 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어제 점심시간쯤에 이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지사 전 지사께서는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이정표 없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성인이 된 이후에 와이프와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렇게 50대 이 길을 계속 정치 생활을 하느라고 뭐 중진 국회의원에다 전남지사 2번에다 이렇게 뭐 총리까지 뭐 아마 엄청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족 여행을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와이프와 같이 한번 이정표 없는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경선 떨어지고 나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오늘 또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침묵을 깨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씨의 실체와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올린 지. 저는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 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윤석열 씨의 실언과 망발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를 옹호한 그의 망발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의 무지와 저급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과 요구가 빗발치는데 사진을 SNS에 올린 그의 처사는 국민을 향한 조롱인지 세상에 대한 무감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윤 씨는 이미 대선 주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행세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윤석열 씨는 광주와 전두환 독재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선 주자 행세를 그만두십시오 라고 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개하고 사과를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거듭 이렇게 아마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광주 가서 전두환 대통령 응원하고 오늘도 저기 뭐 이재명 지사는 또 광주 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광주가 자신을 이렇게 정치인을 키워주고 자신이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준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광주 가서 뭐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 그래도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또 여야 정치 공방까지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윤석열 오늘 또 후보 맞짱 토론, 맞서 토론 아마 좀 되게 재밌게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 맞짱 토론, 맞서 토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까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유동규 씨가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된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얘기할 건데요. 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22일 만에 이런 첫 기소라는 점에서 성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결국 그 핵심 쟁점이죠. 배임이 빠졌더라고요. 배임. 작은 배임한 거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젯밤에 깊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상태였었죠. 그동안에 이제 1심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제 수사팀이 꾸리고 본격 수사를 착수한 지 22일 만이고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이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니까 화천대유 관계사와 수천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이런 손해를 끼친 배임은 빠졌다는 겁니다.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가짜 수천억의 이익을 팠다는 거 아닙니까? 뭐 2천만 원 투자하고 뭐 5천억 이게 받은 사람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익 엄청나게 이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4명 인물인 거죠. 4명 인물. 미국에서 기욱한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최대 주주 회장 김만배 회장, 그리고 유동규 씨 4명에서 이제 4대 이제 4명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대체 누구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분을 김만배 씨로 얘기하더라고요. 김만배 회장. 그분은 또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감이 이제 월요일 수요일날 이번 주에 했었고,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분이 이재명이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재명이다, 이제 결국 4명에서 이제 얘기하는 한바 이재명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국감을 얘기해보자면, 국감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거의 뭐 조폭 얘기, 근데 이것도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고, 뭐 어제 그저 얘기했던 그 김은혜 의원이 그나마 좀 얘기했었는데 1차 국감과 2차 국감에서는 또 그나마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나마 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열심히 공격을 하면서 나름 약간 이재명 지사가 좀 놀랄 정도로, 당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을 좀 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고, 아마 그래도 이번에 뭐니뭐니 국감에서는 이 대장동 우리 이재명 국감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좀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홍천 의원 뭐 방송을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강하게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국민의힘 쪽에서 왜 조홍천 의원이 왜 손가락질 이렇게 버릇없이 하느냐라고 또 소리 질렀더니, 그럼 손가락질 하지 발가락질 하냐고 이런 얘기 좀 이슈 받았고, 좀 국민들이 좀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동규 드디어 이제 법정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수사 진도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게 아마 이게 넘어갔으니까 아마 늦어도 한 2달 안에는 1심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마 분명히 1심에서 처벌에 나올 거고요. 아마 무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 계속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회장까지 아마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큰 수혜를 받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특혜 관련해서 몸통 그분이 누구냐, 그걸 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지금 4명이 얘기했던 것, 특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이재명 지사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아마 나올 게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대장 시선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기 변호사님. 네, 뉴스대장 박민서 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부장님. 예. 오늘 법정픽 우리 최영기 변호사 함께 할 거고요. 자,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 또 핫 이슈가 그 대법원에서 이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난 6월 2심 선고가 왜 감형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3년이 감형이 되었었죠. 예. 먼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그 범행이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됐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중형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밝힌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또 2심에 들어서 일부 피해자들과 또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2심에서 사건이 병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병합이 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가 되어서 감형이 되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감형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 2심에서 어찌됐든 그 조 씨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감형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빈의 아버지가 일단은 피해자들과 만나서 합의를 했다는 거에 좀 감형에 영향을 미쳤군요.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선고도 이제 42년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대법원에서 그 선고는 사실은 그 상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서도 상고 이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양형이 부당하다.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다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선고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같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형량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조 씨가 이제 상고를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대법원은 그런 양형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원심을 확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란 최근에 되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감문으로 저기 감형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거를 제가 봤는데, 실제 작성자가 이게 뭐 조 씨인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이런 뭐 필체를 비추어서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조 씨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재 그 3심 제도가 어떤 범죄 집단의 혐의를 걸러내지 말끔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또는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서 부득부득하며 원통했을까? 아니면은 제정신이라면 누구 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따위 법은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고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사법부를 성토하고 또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 소감문을 조 씨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조주빈 박사방 관련해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또 많이 이슈 되었었던 세모녀 살인 사건 있잖아요. 우리 김태현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25살 김태현 씨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형량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왜 저기 선고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이었죠. 당시에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면 정말 그런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고 또 모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계획됐던 범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법정 최고형인 그 사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 그 1심에서는 이게 김 씨가 어찌됐든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했었던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중형을 선고받았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범행 후에 도주를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건대 가급적 속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사형 이외에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하겠다라고 해서 사형이 아닌 그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김태현 씨는 어떻게든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우발적이었다는 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적이다 싶으면 더 이게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 이것도 궁금하고요. 무기징역도 사형만큼 큰 형량인지 또 이측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아무래도 사형은 이제 생명을 박탈을 해서 그 범죄자를 사회에서 이제 격리시키는 형벌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인하고 이제 군형법에 따른 그 두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형, 흔히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목을 졸라서 이제 지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총선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이제 신체의 자유가 이제 제한을 받는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더불어서 금고와의 차이는 그 노역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 생활인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면서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이라고 할 것이라서 사형만큼 못지않게 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2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형량을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이제 아시는 대로 쌍방에서 모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형량이 이제 적다, 오히려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었겠고요, 당연히. 김 씨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제 스토킹을 했던 그 상대방에 대한 계획적인 범행은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에 대한 거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나의 책임은 감경이 돼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안이 이렇다 보니까 2심의 양형의 정도는 결국에는 그 A 씨를 제외한 그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과연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었느냐 이런 쟁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원심에서도 이 모든 범행들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그 중형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무상 그 사형이 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2007년도? 2007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1997년인가 보다. 1997년 정도를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가 사실은 사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가 된다고 하면은 그 2심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 있는 무기징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혹시 오히려 범죄자에게 가혹한 측면도 있고, 또 형벌이라고 하는 게 사회 교화, 꼭 사회 격리, 응벌의 목적보다는 그 범죄자에 대한 사회 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기징역이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저희 사형제도 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뭐 오늘도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맞짱 토론, 맞수 토론을 진행하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 홍준표 전 당대표가 사형제 다시 이런 사회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 집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사형제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팽팽하게 지금 맞서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법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형을 한다고 하여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하여서 범행률이 준다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홍준표 의원께서 사형을 찬성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제 형벌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어떤 음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일벌백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의 표본을 내세워서 이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아마 그런 면의 측면을 강조를 해서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실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연수원 다닐 때 저희 연수원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싱가포르에서 사형을 집행을 한답니다. 싱가포르에서요? 네. 근데 그게 본인도 이제 현직 검찰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거를 집행이 된 걸 보면서 굉장히 저게 응보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음주운전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엉덩이 까가지고 정말 뭐 거기 보면은 그 규칙도 아주 자세히 돼 있답니다. 뭐 어느 정도 신체의 체격을 갖춘 사람이 뭐 20m인가? 아무튼 거기서 멀리서 뭐 어떤 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렇게 강하게 어떤 규격의 몽둥이로 한 대를 때리는 그게 한 대입니다. 그게 법의 규정이네요. 정말로. 예.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한 20대, 18대 막 이렇게만 맞아도 아마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아마 다시는 범행을 하면 안 되겠다.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명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용을 찬성을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김태현 네.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강윤성 사건도 있잖아요. 예, 계획적인 범죄 이런 계획적인 범죄는 정말 이게 흉악한 범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개선돼서 개정돼 갖고 좀 그런 흉악범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이런 법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최홍길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예,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대장님도 건강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최홍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법정 픽이었습니다. 자, MBC 뉴스 대장. 자, 오늘은 대장동 논란. 이거 쟁점 좀 총정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조용익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요즘 뭐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대선 전국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대선 전국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나 지도자가 어느 분이 되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제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 왜 굳이 이렇게 틀리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당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국가 전환의 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진보 세력이 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주장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4강이 확정이 됐어요. 예. 결국 법조인 3명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 원희룡 전 지사가
들이 올라갔어요. 오징어 게임을 외쳤다고 원희룡 지사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는 봤는데 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또 누구죠? 그 하태경하고 예. 황교안. 황교안. 예. 대개 그래서 황교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안상수 말 그 원희룡. 예. 황교안, 원희룡, 최재형 셋 중에 한 분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원희룡이 올라간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좀 이 네 명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돌발적인 위험 요소를 좀 줄였다 이렇게 또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은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고 자꾸 이제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2등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4등 후보를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황교안을 자꾸 끌어들이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 된 건 그쪽 입장에서는 그 1, 2위 후보가 태극기 세력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다음 달 11월 5일 날 이제 쭉 10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법조인 출신 3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뭐 의원 중진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뭐 4명 4강에서도 결국 대장동 화천대유 계속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쟁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가짜뉴스, 왜곡뉴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영희 변호사님과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키워드 대장동 개발 사업 개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이것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제 대장동에 한 92만 제곱미터 약 한 27만 8천 평에 한 5,9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순한 택지 개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구 제1공단에 약 한 5만 6천 제곱미터를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결합되어 있는 1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그 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 제1공단을 공원화하겠다 이런 그 주민들의 수건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막대하니까 사업 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대장동과 다소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거기에 한 400면 정도의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북측 터널이라든지 대장 IC 확장 공사라든지 배수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또 해서 한 5,503억 정도를 회수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당 이익도 한 1,822억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 2월 달에 공모를 시작을 해서 2015년도 3월 달에 공모를 마감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협의를 해 가다가 2015년 6월에 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특수 목적 법인인 SPC인 성남의뜰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다음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43%, 그다음에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7%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성남시에서 우선주를 가지고 확보한 5,503억 이외에 나머지 그 수익을 민간인 그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뭐 많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결국 그 배당 이익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배당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화천대유가 7%였어요, 그렇죠? 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반면에 그때 당시에 메르츠 증권인가요? 네. 거기서도 근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배당률 더 많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가 선정된 이유. 그거에 대한 납득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이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그 민간 개발하느냐 공영 개발을 하느냐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시장이 그 한 4,500억 정도의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부 공영 개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방채 발행을 성남시 당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도 그것이 지방채 부채율이 높다 등등의 이유로 이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 개발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성남시가 이제 그 비용을 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의 재정이 원만치 않으니까 민관 합동을 하면서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그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민간에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했고 그때 이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하나은행이라든지 세 군데 컨소시엄 중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고 화천대유를 보고 선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를 보고 선정한 건 아니다 네. 하는 거죠. 자,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부터 공영 개발이었었는지 뭐 지금 답변을 주셨었는데 또 좀 더 깊은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2004년도에 그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시장이 있을 때 이 주택공사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사업 계획이 누출되면서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수십 명이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서 LH가 이거를 다시 이 공영 개발을 재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LH가 공영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LH가 왜 민간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 신영수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LH를 압박하고 이래서 LH가 결국 2010년도 6월달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 민간 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비버리힐스의 컨셉을 차용해가지고 고급 택지를 개발하려고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거는 공영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26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대했고 성남시의 의원들도 지방채 발행을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 계속 이제 성남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빚 갚으려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공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 공공 사업을 참여하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해서 2012년도 11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부결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부결이 됐다가 2012년도 12월 달에는 새누리당에서 집단 등원 거부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3년도 2월 달에 결국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의결이 됐었는데 의결이 되자마자 성남시 의회에서는 이 의결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결국에는 7월 달에 가서 법원에서 그 각하 결정이 돼서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공영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민간 개발을 하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를 이재명 시장이 이 사업을 민간에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민관이 합동해서 결합해서 이런 그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이때 당시 이게 최초였나요? 민과 관이 하는 최초였었나요? 공사.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뭐 LH가 하거나 뭐 민간이 하고 했었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게 해서 민간 합동으로 참여를 하게 했고 그 전에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뭐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있었다고는 하니까. 근데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구도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개발 사업은 원래 민간 사업이었다라고 예. 근데 중간에 공영으로 하겠다 시장 저기 권한으로. 근데 그게 이제 반대를 부딪혀서 민과 공영 같이 하는 걸로 예. 마무리 졌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요. 부천에도 지금 이거 지금 재개발을 4군데 5군데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부천도 그렇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산 LCT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해운대 원래는 거기 백사장 근처에다가 관광객 유치할 목적으로 리조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 거기를 나중에 이제 초고층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제 규제를 풀면서 이제 그 엄청난 사업이 됐는데 1조 원의 수익을 민간이 그대로 다 가져갔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걸 민간에 두면은 그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는 얻는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천도 지금 여러 지역에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동 영상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곳의 사업인데 과연 부천시에도 있는 부천시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도시공사랑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그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행 사업들을 분명히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남미경 시원이 나오셨는데 도시 위에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부천에 또 4군데 지금 저희 아직 뭐 조합까지 설립이 안 됐지만 추진이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모델이 이제 화천대유 비슷하게 민과 사 같이 하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 LH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걸 민영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주 있는 것들인가요? 하다못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LH가 하다가 또 민영으로 돌리겠다 기사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LH도 이제 토지개발 사업을 하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게 맞는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강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가 양보하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천시의 여러 사업들도 LH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키워드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여쭤볼게요. 자 민간 사업자와 공공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 선정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하나은행 주관하는 곳,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이 3군데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각이 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결국에는 이 거대한 1조 5천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하려면 이 얼만큼 이 핵심적인 요건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느냐 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성남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5,500억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을 보장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우수했다고 판단된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 해서 이제 제일 자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런 능력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컨소시엄을 선택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 화천대유를 미리 내정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화천대유라는 이 자산관리 회사를 보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선택했고 하나은행에서 이 SPC만 가지고는 이 세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회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선정하려면 여러 선정 기준과 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 배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출자자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PF 대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 항목 부분이 전체 중에서 420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항목은 20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럼 화천대유만 이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컨소시엄도 다 이렇게 자산관리회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공모한 이 중에서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 성남시의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돼서도 그 이재명 시장이 이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면서 성남시에서는 뭐 돈 하나 안 들이고 5,500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가 난 그 주된 취지는 법원에서도 성남시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결국에는 이런 5,503억의 내역들이 성남시의 이익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그 재판까지 했는데 1심부터 다 무죄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됐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 또 그 재판 중에 그 성남시가 다수의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다수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잡혀갈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다 대법원까지 무죄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 이유 키워드 잡았고요. 뭐 뜨겁잖아요. 화천대유 수익. 뭐 최근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뭐 세금 떼고 28억, 그리고 임원 100억 원 나왔었고 앞으로도 쭉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특정 민간업체가 수백억대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서 초비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3억 1천만 원 증액에 불과한 신생업체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참여해서 500억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는지 이것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회사는 뭐 초기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나중에 이제 3억 5천만 원이 됐다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자본금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7천억의 PF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7천억을 PF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것이어서 지금 뉴스에 보면 그 SK 회장의 동생이 하고 있는 그 SK 행복나눔센터 재단 이사장인 그 최규원 이사장을 통해서 400억을 차용을 해서 그중에 350억을 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나 뭐 3억 5천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화천대유에서도 이렇게 350억 이상의 그 사업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받은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랑 이 사업에 대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나은행 금융그룹은 우선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제2 우선주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나머지 이제 화천대유라든지 청암동인 수혜자들은 이제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선주가 먼저 가지고 있는데 성남이 가지고 있는 비참여적 우선주라 그래서 자기는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참여하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성남에서는 그 당시에는 2014-15년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값이 지금처럼 수익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2015년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약 15,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경기도가 약 10,000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도 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도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1,822억의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해서 합계 5,503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고 2018년도에 1,822억을 먼저 수령하게 되는 과정인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돈을 주고 사업하고 나서 그 이익이 생기면 민간이 가져갈 것이고 손해가 나면 민간이 손해보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2018년도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수익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공영하고 민간 택지 주기의 공영하고 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사회자님 집을 5억에 샀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5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뛰어서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변경해서 6억에 계약하자 할 수 있나요? 5억에 계약했으면 고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성남시에서는 자기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확정 수익을 딱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왜 그러면 안 받아왔느냐? 그걸 안 받은 것이 배임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최초의 계약을 그렇죠.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 최초 계약을 네.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그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우선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익 되니까 그럼 또 생각을 바꿔서 그럼 성남시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에 화천대유 뭐 잔금이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배당은 1,100원 넘으면 577억을 받은 것에 지금도 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5천만 원이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법인 만드는데 설립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지금은 이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까지 없어도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게끔 좀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자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조의 문제이고요. 그 사업은 어디서 차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비용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자기가 자금을 PF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하는 것들은 화천제유가 시행하는 시행사 측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부분인 것이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성남시가 예. 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초과이익을 환수하려는 장치를 안 했느냐 뭐 이 부분입니다. 그건 계약서대로 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LH가 이런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이후에 25곳에서 총 그 LH가 부담한 개발 부담금이 4,300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 그 개발 부담금 4,300억이는 이 LH가 받은 총 개발 부담금, 택지 개발, 도시 개발 다 포함된 것이고 예. 대장동과 같은 형태의 도시 개발로 한 금액만 따져보고 보면 441억 정도를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H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성남시가 회수한 것이 훨씬 더 많다. 한 번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최초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업 협약할 당시에 청렴 이행 서약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예. 거기에서 뭐 민간 사업자가 뇌물이라든지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해서 지켜보면 거기서 뭐 뇌물이 나온다든지 기타 부정한 금품을 오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 이득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10월 6일에 성남시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 환수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배당금이 1,100억 넘는 거잖아요. 577억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 지금 처음에 그 김만배 씨 회장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아들한테 50억 주 곽상도 아들 곽모 씨한테 줬을 때 그 50억이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라는 네.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역대 우리나라 지금 역대 퇴직금 랭킹 4위더라고요. 지금 삼성 뭐 자동차 뭐 부회장님이 뭐 64억 1등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과 함께 근데 이게 퇴직금이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금이라고 또 말 돌렸어요. 네. 네. 정상적인 퇴직금을 계산이 안 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으면 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곱하기 근무 연수 그쵸. 5년 9개월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6년으로 치더라도 그럼 1, 2천만 원, 2, 3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산재다. 이명이 생기고 뭐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명 축구하면 현상이 산재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바로다. 예. 바로를 하다 보니까 이 이명도 생기고 이래서 예. 그런 위로금을 줬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걸 그대로 고집 믿는 국민이 없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6명에게 50억씩 지급하는 그런 클럽 대상자를 50억.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거기도 보면은 뭐 곽상도 50억, 뭐 박영수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과연 자식들한테 직접 준 것이냐 아니면 우회에서 사실상 뇌물을 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적어도 50억을 퇴직금 또는 산재로 줬다고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 그렇죠. 예. 통상의 경우에 산재 같은 경우에도 산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산재가 적용이 돼야 되고 산재도 역시 손해배상과 위로금을 주는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 절대로 산재로는 나갈 수가 없는 금액이죠. 요즘에 또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수산업자에 그리고 이또 화천대유에 또 나오고 있는 박영수 특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딸 지금 퇴직하고 있는데 딸을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뭐 원래는 뉴스에 나오면 5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연 지급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이런 저런 문제에 이제 소용돌이 휘말리다 보니까 과연 특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특검 우영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기사 보니까 원유철 전 이제 의원 새누리당 의원 와이프가 구치소 있을 또 나오고 나서 와이프가 또 여기 또 일했다는 게 또 나왔어요. 다 엮여 있다고 정치권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만 나오고 있고 정작 이재명 의원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뭐 불법 게임장이라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그런 경우에는 다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데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그 따져보면은 그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사람, 누가 돈 관리하고 있느냐? 그 사업을 해서 얻은 대가를 누가 취했느냐 보면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고 거기에서 뭐 청년의 부위원장 했던 사람이 거기에 설계하고 있고 거기에 그 새누리당의 뭐 비서 출신이었던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어서 이 지금까지 이 화천대유에 그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실제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까지 드러나는 바로는 그 로비의 대상이라든지 돈이 오간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더 밀접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지 사장을 내세웠을 때 그 회사가 누구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다 수익을 하면서 의사한테 급여를 주고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도 역시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자가 누구냐? 그 이익을 취한 자가 그 주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고문단은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대법관 출신들. 건순관 대법관 출신. 건순일 대법관. 건순일. 예.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도 있고 저는 이분이 있는지 되게 신기했었어요. 최순실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예. 이분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특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사면과 관련된 역할을 기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뭐 저도 변호사로서 이게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상당한 그 고문료하고 자문료를 받아가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외부에서 봤을 때 법조인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대가를 가지고 그 많은 그 쟁쟁한 사람들을 고문을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문에 참여한 경위라든지 그 비용이라든지 그 실제 한 업무가 뭔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야당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국민의힘 토론회를 다 지켜보니까 5번의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징어 게임 비유하면서 고문단이 결국에는 이 고문단이 또 중첩도 되게 돼요.
전에 이재용 지사 저기 파기환송됐던 대법원에서 겹쳐지는 고문단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결국 이 특혜가 그 자금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 자본료로 이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되면은 그 자문한 변호사들에서 그 자문료를 이재명 지사가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돈은 화천대유에 소속돼 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 김만배 씨를 조사해 보면 그 자금이 김만배 씨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된 거는 1심 무죄, 항소심 뭐 허위사실 공표 300만 원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는데 그때 7대 5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그 전원 합의체가 있고 또 대법관들로 구성된 서부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결론을 못 내면 합의체로 보내는 것이고 그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갔을 때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보기에는 어렵죠. 지금 검찰이 어저께인가요? 그 서울시장 어저께 무혐의. 서울시장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불기소 처분한 이유도 역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가 없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죄로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결론인 것이죠. 그 결론이 이재명 지사가 뭐 부정한 청탁을 해서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 서울시장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검찰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재명 지사 변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렇게 엮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나치다. 갑자기 아까 이 서울시장 얘기 나와서 뭐 박영선 후보하고 이제 현 시장이랑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같은 날 특종 나온 게 박형준 시장 예. 기소가 됐어요. 아까 LCT 얘기 나왔는데 LCT 물론 그 와이프가 이제 특혜 분양받는 거 무혐의 나오고 중요한 건 4대강 혐의 지시한 거 홍보수석실 때 이거는 기소해서 됐는데 이게 증거 확실하게 나온 겁니까? 그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결제 서류에 그때 홍보수석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럼 객관적 자료가 검찰에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결제를 하거나 예.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얘기한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를 한 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건 허위 사실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그걸 수용을 할까요? 아니면 증거 불충분은 나올까요? 지금 예. 일단 그거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박형준 시장은 기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뭐 재판을 할 텐데 아까 말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돼서 약간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논점을 옆으로 뺐는데요. 박형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돈 받은 사람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자, 화천대유 주인공 누굽니까? 돈 받은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걸 이제 수사에서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 아니 오늘 그 중요한 거 얘기를 안 했어.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돼요. 전 경기 관광공사 사장이었었고 도시개발 본부장이었대. 유동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결국에는 이제 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랑 계약을 했었느냐, 예.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지시했느냐, 그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들이나 누가 이렇게 그런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유동규가 그 사람들이랑 짜고 성남시에는 배임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데에는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주고. 것이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규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는 피해를 주고 그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주려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증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음. 유동규가 그를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직무유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임과는 다른 개념이고 배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된 업무를 유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뭐 이익을 취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배임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유동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단독적으로 한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계속 그를 유동규는 곧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이 말씀드린데 이재명 시장은 그 당시에 우리는 확정적 수익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정 변경이라는 사정이 변화가 됐다고 해서 계약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어서 유동규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민간 사업자로부터 자기가 개별적으로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랑 결탁해서 그쪽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뇌물이나 기타 이익을 얻고 그 사람한테 얼마큼 또 수익을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한 게 없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무관한 것이 우리 되겠죠. 결국 유동규가 키포인트예요. 그러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11일 날 조사한다고 하니까 김만배 씨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계약 체결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김만배 유동규를 조사해 보면 수익 구조라든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어떤 민간 사업자한테 얼마를 줬니 많이 뭐 개발업체도 줬느니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 조사해 보면 알려지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민간에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나누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녹취록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당시에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뭐 의원한테 20억, 뭐 기타 로비 자금 350억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 계속 그 공영 개발을 반대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찬성하고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니까 뭐 그쪽에 로비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의장도 역시 그쪽 소속이 그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화천대유 하는 사업들은 이제 성남시하고는 딱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뭐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천시의 또 지역위원장 우리 서른 위원장님 국회의원 시끄럽습니다. 이거 이재명 지사 뭐 지금 선거운동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서른 위원장님이 이제 이낙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이전부터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유동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표현하신 거죠.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내일 모레면 이제 뭐 10일 날이면은 후보가 확정되고 지금 3차 선거 인단에도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여기셨나 보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세게 발언하셨는데 많이 센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좀 우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통합선대위를 꾸리기 위한 좀 기구들을 만들고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원팀이 되는데 다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동 논란 쟁점 총 정리해 주신 조익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 초대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뉴스 대장 초대석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천 목련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신 김수민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자, 어떤 분과 보셨어요? 지난번 바오 회장님. 누구요? 바오 회장님. 저기 김정은 대표니까. 네. 그럼 저희 보셨으면 바로 한번 소개 한번 할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우측 하단에 저 20초 드릴 거거든요. 네. 예,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코너인데요. 자, 20초 동안 시간 남지 않도록 꽉 찬 소개, 멋진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생방송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김수민 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뭐 글쎄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거는 없는데 인내와 끈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인내와 끈기가 좀 대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인내와 끈기가 대단한 김수민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와 끈기가 대단한 이유가요? 뭐 삶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 삶이 그렇군요. 자, 저희 첫 번째 키워드로 뭐 봉사로 실천에 나서는 사람이라는 거 잡았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게 되면 자, 북천 목련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 네. 취임하셨어요. 올 네. 6월 달이죠. 네. 야, 자, 부천 목련 로타리 클럽. 자, 어떤 단체인가요? 북천 목련 로타리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봉사단체입니다. 저희 여성만으로 돼 있는 단체이고요. 아주 오래된 단체만큼 봉사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많이 보던 장소인 것 같아요. 뒤에. 자, 저희 장소가 어디죠? 아, 여기 가까운 예. 네. 여기 외대원이 두 개가 웨딩홀, 있어요. 네, 벨마리에. 예, 벨마리에 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벨마리에 대표님도 로타리 클럽 네, 주시더라고요. 북부천. 네, 북부천. 네, 네. 우리 이석배 대표님. 자, 그렇다면 이 봉사단체 회장의 역할은 어떤 거죠? 봉사단체 역할은 뭐 길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잡이, 실천의 길잡이. 예. 네, 그 실천의 길잡이. 뭐 네. 정확하게 더 풀어 주시면요. 예. 뭐 어떤 회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 내가 나서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그 전체가 로타리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봉사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를 밀어주는 자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또 우리 금파 김수민 회장님 화이팅 최고란 또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뭐 팬인가요? 아, 저희 회원들이시겠죠? 예. 자, 그럼 어떤 클럽으로 이끌어 가고 싶으세요? 예정이신가요? 예. 즐겁고 행복한 클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클럽으로 네. 이끌어 가겠다라고 또 부천 목련 로타리 클럽을 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부천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는 갑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 홀로 계신 반찬 봉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전에 여기 목련에 들어오기 전에 예. 제가 뭐 어디 가서 음식을 한다 그러면 뭐 집에서도 제대로 음식을 안 해주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그래서 사실 이게 봉사에 대해서는 좀 그런 봉사는 좀 지향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 곳곳에 예. 그런 손길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한번 잡았는데요. 자, 또 저기 뭐 운영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젠 기프트 쇼핑몰. 네. 이거 어떤 곳이죠? 한번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젠 기프트라는 거는 예. 저희가 이제 회사가 원래 이제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i2가 회사 이름이고요. 주식회사 i2. i2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진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저기 보니까 국산 뭐 휴대용 칫솔 살균기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쇼핑몰이죠? 이거는 이제 판촉물 쪽인데요. 예, 예. 판촉물 도매인 거죠. 아, 판촉물이요? 네. 아, 판촉물 많이들 필요로 할 텐데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촉물에 뭐 인쇄도 하고. 인쇄도 네. 됩니까? 네. 어, 저희가 이제 수입도 하고. 수입. 제작. 아, 네. 수입 제작. 네. 수입해서 또 판매하는 것도 되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제작도 아, 기업에서 그래요? 요구하는 제작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오프라인 운영에서 온라인 운영으로 급격하게 변모시킨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오프라인 이게 사실은 이제 온라인을 시작을 했다가 예, 예. 다시 온라인이 그때 시작할 때는 생각만큼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 온라인이 네, 그래서 예, 예. 오프라인 쪽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했죠. 같이 네. 어떻습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비교하면요? 저는 뭐 온라인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이 합니다. 온라인 쪽이? 네. 아, 뭐 지금 뭐 대세가 계속 온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그쵸. 것이고. 네. 그렇군요. 판촉도 온라인으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다음 키워드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녀만의 도전 정신은 양 잡았는데요. 자, 성공한 대표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성공하기까지 험난한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김수민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 한번 자세히 들어볼 건데요. 우선 원래 음악 관련 일을 30년간 했었다고요? 예, 원래 제가 전공이 피아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쪽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전공이고 또 피아노 이제 입시생들도 하고 예, 뭐 예. 대학에 출강도 하고 예. 이제 뭐 뒤늦게 이제 40 넘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하다가 예, 예.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면 어떤 거를 또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평생 이게 직업인 줄 알았더니 예.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야, 저도 음악 했었어요. 학부 아, 때. 진짜요? 예. 아. 근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음악은 뭐 평생 옆에서 있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죠, 사업하는데. 아, 그렇죠. 저도 음악을 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목소리가 지금 다 차츰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창업할 때 단돈 5만 원으로 시작했다고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나이가 제가 좀 이제 많다 보니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50이 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50이 넘어서.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사오정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죠. 예. 뭐 어려운 사람들이 뭐 다들 지금 다 그만두는데 무슨 사업 새로운 사업이냐. 그래서 예. 또 나름대로 또 두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고 또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예. 이제 조금씩 이런 조금 사다가 온라인으로 팔고 카페로 했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카페를 만들었죠. 네이버 카페 이런데. 네, 예.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뭐 그래서 거기서 하고 팔고 또 거기서 팔리면 또 거기다가 또 더 사서 그렇게 해서 예. 하다가 한 몇 달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몇 달을 해봤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요? 팔리는구나. 그래서 팔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량이 조금 많아지니까. 그러면 저희 대표님 그 단돈 5만 원으로 시작하신 건데 어떤 걸 그러면 사신 거예요? 5만 원을요? 처음에는 도자기 제품을 했습니다. 도자기 5만 원도 안 돼요? 여러 가지니까. 그래요? 조금만 거.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예. 네, 뭐 이렇게 작은 것들. 또 5만 원 갖고 조금밖에 못 사잖아요. 그쵸. 큰 거는 사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예. 원가 아무리 원가여도.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것들, 도자기. 소품들. 네, 그러니까 야. 그리고 그때 한번 이제 그리고 조금 대박은 아니어도 한 뭐 소박 중박 정도를 한 게 예. 제가 그 밥그릇을 밥그릇. 네, 그 밥그릇은 아닌데 예. 약간의 그 무슨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그릇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어떤 거죠? 뭐 수정가 그릇? 네.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생각의 차이니까. 예. 저는 다이어트 밥그릇이라고. 야, 신선한데요? 네. 다이어트 밥그릇. 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네. 작은 거니까. 사람이 먹는 밥그릇인데 양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동물들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릇. 아니요, 도자기 그릇인데 예. 도자기 그릇인데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밥그릇이라는 건 좀 크잖아요. 예. 근데 그 작은 거를 가지고 아. 이제 그냥 다이어트 밥그릇이라고 써서 냈죠.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사람이 먹었는데 작은 거라잖아요. 음. 그러면 뭐 개밥 그릇하고 차이가 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이제 식객 그릇인데, 아, 그거를 식객 이제 그릇. 다이어트 아. 밥그릇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꾼 거죠. 야,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바꾼 건 상품성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아이디어. 네, 그랬더니 반응 좋았습니까?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몇 네. 개 정도 팔렸어요? 뭐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팔렸어요. 꾸준히? 네. 야, 효자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야. 예. 그 왜 그렇게 많이 나가냐고 거기 예. 그 만드시는 분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밥그릇이라고 썼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생각의 차이예요. 네. 아. 사고의 전환이죠. 그래서 야. 이게 조금만 바뀌면 예, 예. 그래서 우리 김수민 대표님은 피아노 전공하실 때 그런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업하시면서 한 번에 생각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유학을 가는 동안에 이제 뭐 여기서 입시학원은 계속 운영이 됐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방학 때 연수팀을 만들어서 연수팀. 갔어요. 네. 오.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예. 우리 학생들을 연수를 해달라. 연수를? 네. 이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팀을 짰어요. 유학생이 하기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예. 하고 나니까 첫 회 하고 두 번째 하니까 또 연수만 받고 오니까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달 정도를 해서 예. 조금 더 비용을 내고 여행까지 가자. 여행까지. 예,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여행을 다녔어요. 가이드까지 했습니까? 이탈리아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예. 제가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녹용을 좀 갖고 왔었어요. 녹용 사슴 이거. 네. 그거 너무 거기가 좋으니까 아. 러시아산이 그 당시에 좋다고 하니까. 러시아로 유학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와. 모스크바로 갔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왔는데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녹용. 예, 그래서 저는 안 먹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전 정말 건강에 좋습니까? 그게 이제 뭐 한의원에서 같이 이제 한약하고 같이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한의원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좋았어요. 그때 그냥 조금씩 더 사와서 이렇게 팔고 뭐 그래요? 그랬어요. 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갖고 와서 그게 팔고. 비용이 비싸나요? 그 녹용이? 아니 그때 당시는 안 비쌌어요. 그래서 예. 좀 마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되게 비싸지 않아요? 네. 오. 그러다가 어떤 회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 예.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무역이 별게 있냐? 예. 그게 무역이지. 그쵸. 거기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무역이야. 그게 무역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몇 년 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젠 기프트의 시작이군요. 네. 야, 근데 왜 이젠 기프트의 이름이 궁금했어요. 제가 그 이젠이라는 게 한글이에요. 예, 이젠 시작한다. 이젠. 네, 이제는 이제는의 이제는. 이젠. 예. 제가 그 이제 뭐 그런 20대, 30대, 40대를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30대에 대학원을 가고 40대 유학을 갔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남들보다는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그냥 뭐 그래서 갔다가 오면서 그 해 한 몇 년 후에 제가 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 보증이요? 네 왜요? 그냥 뭐 어렵다 그러고 뭐 빚 빌려주고. 보증까지는 보증은 가족에도 하지 말라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근데 그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쓰신 거예요?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다발적으로 다 동시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많이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바보같이 말고 좀 똑똑하게 살자. 그런 뜻에서 이제는입니다. 이젠이. 이젠 기프트는 그냥 붙인 거예요? 기프트는 이제 그런 선물이죠. 예, 그 도자기를 하다가 도자기가 이제 너무 무겁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선물 쪽을 같이 도자기 선물
네, 그래서 기부자기 기프트구나. 선물을 해서 음. 포장을 아주 고급스럽게 뭐 해서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젠 기프트가 탄생이 됐고, 자, 우리 저기 그 김수미 대표님께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네. 이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저는 판매가 한 번 되면 한 번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수량이 많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오더라고요. 아, 다시 그 고객이 네.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재구매가 똑같은 건 아니어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러는 찰나에 책 중에 우연히 책꽂이에서 그 팔지 마라 사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팔지 마라. 네, 사게 하라. 사기하라. 네. 팔지 마라. 사기하라.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가 그러면? 네, 그게 굉장히 그 내용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예. 제목이 확 와닿았어요. 아, 제목이 네. 그러네요. 별거 아닌긴 한데.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저기는 없었는데 거기 또 이제 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고객의 네. 마음을. 네, 근데 고객을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예. 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 피아노를 친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막상 어떤 직업을 찾으려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뭐 써봤어요, 제가. 뭐 대리운전 이건 또 너무 늦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이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정말 뭐 없더라고요. 할지를 써보고 싶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나를 팔아야 되겠구나. 나를 팔자.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나를 팔아야 되겠구나. 야. 그럼 나를 판다는 거는 결국 신뢰거든요. 그쵸. 네. 신뢰. 예. 그래서 정말 한 고객님 하나를 진심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네. 나 이것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아니 저희는 이제 영업은 안 해봤어요. 영업은 안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쪽이니까 온라인이니까. 영업은 안 하고 예. 이제 저희는 이렇게 들어와서 나갔는데 조금 뭐 어디가 뭐 흠이 있다든가 뭐가 또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런 그런 거에 이제 파는 거보다 사실 잘못된 거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대처 상황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외국에 보내는 물건이에요. 외국에? 네, 유리잔 독일에 가는 물건인데. 독일에서도 구입을 하러 이제 왔었어요? 회사에서 독일에 나가는 이야. 이제 물건인데. 예.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 유리잔이고 주전자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하나를 다 포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또 겉에도 다 뽁뽁이로 싸야 돼요. 안전하게.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또 뽁뽁이로 싸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하필이면 그게 이제 500세트예요. 500세트를 팔아요? 네, 500세트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아주 너무나 진짜 꼼꼼하게 쌌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외국으로 가기 전에 거기 이사님이 아마 뜯어보셨대요. 대표님하고 뜯어봤다고. 두 개가 하나씩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가 있다. 네. 네. 너무 놀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네. 그 길로 저희가 뽁뽁이랑 포장지를 다시 다 싸들고 그 회사에 가서 자리를 내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다 뜯었습니다. 뜯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 확인했어요. 근데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세트 근데 두 개만. 왜 그럼? 그 두 개만. 다행이네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수습을 해서 뭐 다행히 이야. 지나가서 오히려 그분은 거기 회사는 아직도 저희랑 또 인연을 맺고 있어요. 야, 진정성 있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했네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게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야, 막간에서 댓글 하나 달아드릴게요. 뉴스대장 진행자님, 항상 들어도 진행이 매끄러워요. 멋지십니다라고 또 달아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진정성 있게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우리 대표님만의 사업 성공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비법 좀 공개 좀 해주세요. 뭐 지금 또 똑같은 말인데요. 예. 예, 아까 제가 신뢰를
판다고 했잖아요. 예. 네, 저를 파는 거죠. 저를 음. 파는 거고 예. 또 뭐 그 한 번 물 제품이 나가면 예. 저희는 거기에 뭐 이익이 됐던 손해가 됐던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예. 모든 수습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 혼신을 다해서 네. 진정성 있게 해야 네.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또 좋은 경험담 이야기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사업 비전 있겠습니까? 2021년 이후에 향후 사업 비전. 네, 이 유통은 뭐 유통에 관한 거는 사업은 비전은 항상 있다고 봐요. 뭐 조금 어떤 게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예. 또 형태가 달라지거나 예. 어떤 뭐 유통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생 우리가 써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예. 계속 지속적이 있다고 보고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재밌고, 있다. 재밌고. 네, 아주 재밌고, 네, 그 원래부터도 또 시장 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부터. 네, 저는 시장에 가면 예. 그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삶이 활력소가. 네, 우리가 사는 거를 너무나 거기서 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유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땀도 있고 일도 있고 또 비전도 큰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거대한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게 유통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유통을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유통권까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고기 잡은 사람보다 물고기를 유통시킨 사람이 더 많이 마진이 벌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아,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이게 쉽게 음악적으로 얘기를 들게 되면 음악을 만든 사람보다 음악을 유통해 준 사람이 더 많이 벌어가는 거 구조 때문에 되게 비합리하다라기 때문에 정책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은 안 너무나 그렇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되다 보니 예. 그게 너무나 많이 퍼지고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돼서 그렇지가 못해요. 아, 그렇지 못하다. 네, 유통이 그렇게 마진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 네.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백 누구죠? 그 백다방의 대표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저도 나네요. 생각이 안 나요. 네, 백종원. 네. 백종원 대표가 어디 시골 마을에 농촌을 갔는데, 그냥 얘기하면 이게 불량 감자라고 하잖아요. 불량 감자. 네. 감자가 이쁘게 생기지 않은 것들. 뭐 채문순의 불량 감자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그 불량 감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안 팔리니까 상품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백종원 대표가 정용진, 네. 신세계, 네. 저는 딱 한 통화. 네. 여기 있는 거 다 사다가 팔아주세요. 바로 이틀 뒤에 네. 이마트에 다 풀린 거 전국에. 네. 순식간에 다 팔렸다. 그렇죠. 이게 농촌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불량 감자 솔직히 많이 안 사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보면 그게 더 맛있다는 얘기들이 실제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거대 유통과 망을 가진 거대 기업에 들어가니까 그게 순식간에 다 팔려버린 거죠. 이런 것들. 이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는 또 일면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거를 만약에 그 이마트에서 팔지 않았다면은 썩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마트에서 정말 마진을 남기고 했을까라는, 전혀 마진 없었을걸요. 마진 없이? 네, 그럼요. 그거는 마진이 없어도 거기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효과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럼요. 훨씬 더. 그 그런 농어촌과 것 때문에 함께하는. 이제 마진은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를 더 얻었겠죠. 아, 그렇습니까? 정용진 우리 회장도 저희 방송을 좀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봐요. 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실제로 이미지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대중들 우리 5,200만의 그 국민들의 신세계는 어떤 기업이냐,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냐, 이런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이젠 기프트 어떤 기업이냐, 이 이미지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습니까?
이미지 개선은 항상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 그 자리에 있다. 네. 예.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찾아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나 이런 거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예. 물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가면서 그 예. 물건이 계속 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예. 네, 저희 제품도 있어요. 저희 브랜드라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브랜드?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 그 제품이 같은 제품이지만 계속 발전돼 가는 거, 예, 그런 거죠. 아, 같은 제품이지만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 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본론 들어와서 아까 봉사 또 부천 또 목련 로타리 클럽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수미 회장님, 네. 우리 회장님에게 김수미 회장님에게 목련 로타리 클럽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 조금 잠깐 앞에랑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젠이라는 게 예, 그 영어로 IZEN이에요. IZEN 네. 이젠. 네. 예, 그래서 그 I는 이미지의 I입니다. 이미지 I. 네. 예. 그리고 그 젠기라고 돼 있는데요. 젠기. 예, 젠기가 뭐죠? 그게 멋진 뭐 이런 뜻이에요. 아, 멋진? 네, 네. 그래서 젠. 네, 어.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E는 엘레강스. 엘레강스. 아, 네. 그다음에 N은 내추럴. 내추럴.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간다고. 멋지고 네. 엘레강스하고 내추럴하다. 네. 그래서 야, 큰 뜻이네요. 네. 아까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목련 노타리라는 예. 것도 이 목련꽃이요. 예, 예. 목련꽃이 사실 우아하잖아요. 아, 우아하죠. 네, 이렇게 우아하고 그거 터지기 직전까지의 예, 예. 그거를 자태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터지면은 엄청 큰 거를 찾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주 자연적이고, 음. 네, 그리고 그 자색 목련은 믿음이잖아요. 아, 자색 목련이 믿음이에요? 네. 아. 그 목련 그래서 목련 노타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믿음이다. 네, 믿음과 어. 네 우아하고 예 우리 우아하고 자연스러워. 뭐 사랑은 안 나와요? 당연히 사랑도 있잖아요. 거기 저기 아오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네. 사랑. 뭐 소망은 안 나와요? 그렇죠.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나와야죠. 믿음, 사랑, 소망 이제 교회에서 종교적인 거고 예. 이건 저희는 그래서 그 자연적인 거와 예. 우아와 믿음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같이 어우러진 게 아닌가. 네, 부천 목련 로타리 클럽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릴레이 추천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앞에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여성 기업인들이 제가 이렇게 기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뭐 진짜 20몇 년, 30년을 한 직장에 있다가 그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또 그렇지 않고 진짜 그 자리에서 뭐 몇십 년을 하면서 또 다른 거를 커가 나가는 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여성 기업이 추천해 줄 만한 있습니까? 네. 예. 지금 그 꽃집을 하시면서 네. 그 꽃집을 굉장히 크게 하셨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크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뭐 장례식장까지 같이 어디 장례식장이요? 부천 제가 알 것 같은데 성함이 네. 어떻게 됩니까? 우미자. 우미자. 네, 우리 회장님이죠? 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장례식장 한 달에 진짜 한 2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여기 부천 장례식장이 바뀌었어요. 네, 예. 네. 지금 엄청 새롭게 바뀌어서 새롭게. 깜짝 놀랐어요. 네. 최근에 갔다 왔는데, 하여튼 장례식장 가는 게 마음이 무겁지만 거기에 대표님을 만나는군요. 네, 섭외됩니까? 네, 자, 섭외 한번 통화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처 공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김수미 회장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그냥 많은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좀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꼭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내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티기라고 사업은. 버티기.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텨오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네. 어느 순간에 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단돈 5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김수미 회장님과 함께 방송했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천 목련 로타리 클럽 김수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